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 밀어내려다 난리난 상황. 2. 삼성 왜 이렇게 배짱 튕기나 했네. 3. 러시아는 한국에 의존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종종 연구 및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자사 제품이 최고의 표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들이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며 시간을 끌다가 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맞아 화제입니다. 바이든이 다급하게 빈살만을 만나 문제 해결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 해법은 한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현대건설을 섭외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보까지 보였는데 그럼에도 해외 여러 나라가 한국을 원해 미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2천만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60%를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16기 건설 계획을 밝혔고 2018년 예비 사업자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공정한 지원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틀어져 원전 수출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한국이 단독으로 선택받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설까 크게 우려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의 외교 접점을 늘리면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달라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018년 사우디와 중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개발,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 둘은 원자력 및 지열 분야 에너지 논의를 한 상황이었죠. 이는 미국이 사우디의 한국 원전 도입을 방해했기 때문인데 작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소송을 제기하자 크게 기뻐한 나라 또한 중국입니다. 현재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우디가 중국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외신은 중국 측이 사우디 동부 지역에 원전 건설을 제한한 점을 언급했고 사우디 또한 이를 검토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이 선호하는 것은 원전은 한국전력이 건설하고 미국의 전문 운영 지식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측 입찰가는 한국보다 최소 20%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경우 중국 기업과 논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 비확산 규정을 준수하면서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사우디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의 제안을 받아 원전을 건설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원전 개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우디가 중국 원전을 지으면 핵무기 개발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원전 관계자는 초기 논의부터 계약 체결, 원자로 건설 및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원자로 건설 계약을 100년 결혼 생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값비싼 장기 계약으로 그 나라와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최근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에 합류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등이 참여하는 브릭스는 사우디, UAE, 이란 등 6개국을 신규로 받은 상태입니다. 브릭스가 확장되는 것은 2010년 남아공이 합류한 이래 13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확대는 중국이 주도하고 러시아와 남아공이 지지한 결과라며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산유국 1위 사우디를 초대한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10여 개국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40개국이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이 진행하는 1대1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최근 중국과의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러 제재 국면에도 오펙 플러스를 통해
러시아와 공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것도 중국이었죠.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미국이 원전 건설을 지속 방해하며 이런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와 중국의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순입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지속적으로 미국을 밀어내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가 우리 돈 38조 원의 투자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 입찰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허용 조건 중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이슈도 있습니다. 외신은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 조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향후 9개월 물결표 1년 사이에 실현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와 정식 수교를 위한 협상 타결을 확신한다면서 설사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사업적 관계는 심화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간 기업들은 미수교 상태임에도 수년 전부터 사우디와 비밀리에 사업을 벌이고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이스라엘로 오고 가는 민항기에 자국 영공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9월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안전보장과 이스라엘 수교, 원전 건설 등 메가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원전 기술을 키워준 것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원자력 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결국 도시바에 팔린 바 있습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업체 2개사로 압축됐던 상황입니다.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결론 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 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위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그 후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중국에 건설한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에야 4기 모두에 대한 상업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자랑했던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 공기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서 망신을 당했고 중국은 원전 기술을 훔쳐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원전 건설 기술은 모두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재기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가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작년 5월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형 원전 AP1000위 글로벌 사업 공동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대건설과의 협업을 계기로 세계 원전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곧바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원전 기술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국 법원에 수출 통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폴란드 원전 사업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미성숙한 기술이고 자사 제품인 AP1000이 유일한 선택이라면서 말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는 국제 중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대 분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 또한 초당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작년에 한국을 깜짝 방문해 해외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도 자신들 주도로 사업을 따내고 한국에는 시공, 부품 납품 등 후방 산업을 맡기길 원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의 법적 분쟁에 현대건설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한수원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의 폴란드 수출을 추진해 왔는데 웨스팅하우스는 현대건설을 믿고 폴란드 수주를 가로채려 하는 상황입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업체가 경쟁 중인데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이들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5월에 있었던 한미 공동성명에서 원전 관련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같은 날 나온 웨스팅하우스 간경 발언과 그 기조가 일치해 미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사정교감 흔적이 역력했죠.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적용됐는데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한국은 UAE에서 진행된 원전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 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 기의 2배가 넘는 1400메가와트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 4중위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한국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뛰어넘은 상태지만 그들은 기술료가 아닌 자신들이 직접 원전 사업을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원전 SMR 건설에도 한국이 없으면 완성을 해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8일에는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설계 제조업체 홀텍사가 미국 본토에 최대 4조 원대 원전을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는 2026년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착공하기로 한 것인데 2029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텍은 원전 설계, 제조 관련 핵심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 회사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점유율 세계 1위이며 원전 해체 사업 미국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전 SMR160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양사는 2021년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 협약을 맺었고 현대건설이 설계, 구매, 시공에 대한 사업 독점 권한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현대건설 주가는 7%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전 건설에 대한 신뢰는 한국 업체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퐁트노프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 1400년 2기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내비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사업마저 가로채려는 중인데 그럼에도 체코는 최근 한국과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며
소송전 결과에 따라 원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한국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우디, 폴란드, 체코 등에서 막아서지 말고 한국의 자체 원전 기술력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까지 빼앗아 미국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에 더 많은 회사와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원을 내세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140조라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투자만 하게끔 유도하고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몸집이 커지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서 아예 초격차를 벌려버리겠다며 중대 발표를 해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은 중국 대 미국이 아닌 한국 대 미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굴기 싹을 자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위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고 있죠. 2020년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14nm01 하공정용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짐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기술 분야는 이에 대해 이번 전략은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제조 장비도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반도체로 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업체는 해마다 점유율이 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위기감 고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미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규 공정 적용을 위해선 장비 업그레이드와 공장 라인 확장 시에도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올해 인텔로부터 난드 사업부를 인수했었는데요. 이에는 중국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를 매각하기 전 인텔과 바이든 정부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공장건에 관해서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대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미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만 기업은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업인 글로벌웨이퍼스인데요. 사실 대만 기업은 원래 독일에 지으려다가 한국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설득 끝에 이 대만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WSJ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끝까지 한국에 지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추가 지원 이야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러몬도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만 CEO는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M 공장을 한국에 지으려고 했다
나는 우리가 그 계산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 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추가 지원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지으려던 공장마저 뺏어가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행동에서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해야 한다는 미 상무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긴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북부에 있는 클레이에 대형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미국이 파격적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자 그동안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온 마이크론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은 반도체 클린룸 크기만 미식 축구장 40개를 합한 규모인 24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데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 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뉴욕주에서도 별도로 55억 달러의 지원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했던 대우와 너무 다른데요. 한국 기업에겐 제대로 된 지원금 약속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선 마이크론의 이런 계획과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쏟아붓는 만큼 여태 한국 기업이 주도해온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에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얻고 있는 만큼 따라잡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려를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벌이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감산 논의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에선 점유율 45%,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 34.9%를 차지했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년에는 첨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해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각오 또한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7월에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삼성의 첨단 낸드 플래시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첨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를 300단까지 올리는 게 충분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 삼성만의 혁신 기술로 첨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고객과 협업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는데요. 최근 메모리 구조는 복잡해졌고 고객들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메모리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니 삼성은 기술력으로 이를 맞춰 제공하는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만들 것이라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등 900여 개의 제품을 모두 만드는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가 모두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 삼성을 따라잡을 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면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중국이 아닌 한국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를 생각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 마이크론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마이크론은 미국 공장 건설 건과는 관련 없이 내년 설비 투자는 30%를 감축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과 마이크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 기업에겐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금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끔 은근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손절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적으로 둘지 동맹으로 둘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따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따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따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대체 크렘린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게서 어떻게 차얀따 유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질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행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하나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했.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곰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곰 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따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에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이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얀따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공화국의 보물인 차얀따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송유관을 건설해 주변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얀따 유전에서 뻗어나온 송유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송유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송유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얀따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 중국은 차얀따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배기나 다름없는 이 차얀따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 어준 한국에게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얀따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차얀따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불곰 사업에 이어 유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까지 손에 넣어 거칠 것이 없어진 대한민국.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